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에서 알람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클래스가 뭐냐면 알람 매니저라고 하는 클래스인데요. 그래서 알람 매니저라고 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시간을 다루기 위해서 시간을 다룬다라고 하는 건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말을 할 땐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하지만 그 값을 컴퓨터에 전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게 시간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 컴퓨터에 전달하는 시간으로 변경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서 안드로이드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다뤄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방법들을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람을 이용해서 이제 알람앱 같은 걸 만들 거예요. 알람앱이라는 게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때 뭔가 알림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정해진 시간이 되면 또 알림을 주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알람앱이라고 하거든요. 알람앱 같은 경우 반드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울리는 알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양한 앱들에서 정해진 시간에 울려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앱들은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앱들을 구현할 때 주의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거는요. 정해진 시간에 알람을 받기 위해서 내가 알람 매니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방법을 좀 숙지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내가 정해진 시간에 알람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계산해야 되는데,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사용하는 시간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람앱을 만든다고 하면 어떤 이제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알람앱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진 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서 특정한 이제 구조를 갖게 되는데 그 구조는 어떻게 되고 그 구조를 가지고 구현할 때 내가 어떻게 주의를 해서 구현하면 되는지 이런 방법들을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알람을 위해서 알람 매니저라고 하는 걸 좀 알아볼게요. 알람 매니저라고 하는 거는요, 알람 서비스에 접근해서 특정 시간에 알람을 울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알람 매니저인데요. 알람 서비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단말에 보면, 단말에 시계가 하나 있어요, 시계가. 시계가 하나 있고요. 여기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스템에 난 이 시간이 되면 알려줘 라고 이렇게 등록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럼 시스템은요,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깨어나가지고, 시간을 확인해요. 주기적으로. 얘가 슬립 상태에 빠져도 시간을 주기적으로 깨어나서 확인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통신하잖아요. 이렇게 기지국하고 통신해서 전화가 오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슬립 상태에 있다고 해가지고 얘랑 연결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것들 체크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화를 못 받죠.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핸드폰이 슬립 상태에 빠지면 그건 아니고요. PC랑 다른 점이에요. PC랑. 핸드폰은 여러분들이 핸드폰이 슬립 상태에 빠져도 여기 이제 모뎀 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모뎀 칩이라고 하는 거는요 주기적으로 깨어나가지고요 신호에 대한 것들을 야 너 기지국 내 신호 받아봐 그 다음에 기지국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딱 받아가지고 나 이 기지국에 연결돼 있네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 인지하는 거죠. 이렇게 깨어나서 계속 확인을 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깨어날 때마다 시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보고 이 시간이 됐구나 안 됐구나 해가지고 됐으면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알람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요 내가 어떤 특정한 시간에 어떤 특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스케줄링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알람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알람 매니저라고 하는 시스템 서비스예요. 그래서 알람 매니저를 통해서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구동해 달라고 등록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이제 이렇게 구독해 달라고 등록할 때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시간을 등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시스템 커런트 밀리세컨드로 얻어오는 유닉스 시간이에요. 유닉스 시간. 유닉스에서 사용하는 그 시간 있죠. 유닉스에 사용하는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197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느냐 이걸 갖다가 이제 초로 나타낼 수도 있고 밀리세컨드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핸드폰에서는 밀리세컨드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내는 시간 이걸 뭐라고 하냐면 RTC라고 해요. RTC, 리얼타임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시간이 하나 있는데요. 그 시간은 뭐냐면 elapsed real time이라고 해서 단말이 부팅하고 나서부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느냐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단말을 내가 알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알람을 설정했을 때 내가 알람이 울려야 된다. 근데 해당 시간에 무조건 울려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해당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용자가 입력을 하는 순간에, 사용자 입력이 있는 순간, 즉 단말이 깨어나는 순간에 알려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아침에 일어나는, 뭐 내가 6시에 이제 알람을 맞춰놨어요. 그럼 6시에 당연히 울려야겠죠? 그렇지만 어떤 서비스는 6시에 울릴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뉴스 기사를 갖고 올 거예요. 몇 시에 갖고 올 거예요? 7시에 갖고 올 거예요. 근데 7시에 굳이 가져올 필요 있나요? 그렇진 않죠. 7시가 지나서 사용자가 단말을 쓰려고 하면 그때 뉴스 기사 갖고 와가지고 사용자에게 보여줘도 되는 거죠. 네, 이것처럼 어떤 때는 단말이 슬립 상태에 있을 때도 깨어나야 되고요. 어떤 때는 단말이 슬립 상태에 있을 때는 굳이 깨어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단말이 슬립 상태일 때 깨어나면 wake up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RTC 아니면 relapse real time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알람을 이제 내가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등록할 때 사용하는 API가 뭐냐면 여기는 set이라고 하는 API예요. 알람 매니저에는요, set만 있는 건 아니고요. set repeat라고 하는 이런 API도 있어요. set repeating 해가지고 정해진 시간,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얼마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set 해가지고 이 시간에 깨워줘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하는 거는 뭐냐면 cancel이라고 하는 거로 취소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set해서 정해진 시간에 알려줘 라고 했으면 어떻게 알려줄까요? 뭐 정해진 시간이 됐으니까 여러분 앱을 갖다가 깨워야겠죠? 여러분 앱에 있는 어떤 액티비티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구동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뭘 써요? pending intent라고 하는 걸 쓰겠죠. 그래서 pending intent로 내가 언제 나를 띄워줘 이렇게 등록을 해 놓는 거예요. 자, pending intent 사용하면 업데이트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동일한 pending intent를 써가지고 set 하면 되는 거죠. 동일한 pending intent를 써서 set 하면 되는 거예요. 취소할 때는요, 동일한 pending intent를 이용해서 cancel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동일한 pending intent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죠. 노티피케이션에서. 그래서 동일한 pending intent를 만들어서 set하면 업데이트가 되고요. 동일한 pending intent를 만들어서 cancel하면 취소가 되는 겁니다. 자, 내가 단말에다가 몇 시에 알려줘 라고 등록을 딱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단말을 껐다 켜요. 그러면 이 기록이 계속 남아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람 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딱 등록해 놓으면 그럼 껐다 켜도 계속 남아있죠. 그건 뭐냐면 알람 앱이 이 정보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DB 같은 데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DB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읽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단말이 부팅되자마자 야, 이 시간에 다시 알려줘 라고 다시 등록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알려줘 그러고 다시 등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작업을 해야겠죠? 몇 시에 알려줘 라고 하는 정보를 시스템에도 등록하지만 어떻게도 해놔야 돼요? 내가 껐다 켜줄 걸 대비해서 DB에도 등록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말이 부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정보 읽어서 다시 등록을 하는 걸 해야 되죠. 그럼 단말이 부팅된 걸 알아야 되죠. 그게 뭐냐면 boot completed라고 하는 이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boot completed라고 하는 이 이벤트를 받아서요. 그때 DB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다시 등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역시 알람 서비스가 내 앱을 구동해 주는 거잖아요. 내 앱에 있는 어떤 액티비티나 서비스나 리시버를 구동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액티비티나 서비스나 리시버는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인텐트 필터가 있거나 익스포티드가 true가 되어 있어야 구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반드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앱이 안 떠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게 반드시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람으로 액티비티를 구동시켰어요. 자,
여기 액티비티가 딱 있는데 이 액티비티는 내가 다른 액티비티에서 이렇게 구동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알람이 의해서 이렇게 구동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액티비티가 딱 떴을 때 이 액티비티가 이렇게 구동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구동된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인텐트에 보면 플래그 중에 플래그 프롬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플래그가 있어요. 그래서 플래그 프롬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플래그를 봐서 저게 설정이 돼 있으면 알람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해 준 거고요. 저게 설정돼 있지 않으면 내가 직접 구동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액티비티가 구동됐을 때 알람 매니저에 의해서 구동됐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알람 매니저 실제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알람 매니저는 알람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클래스고요. 자, 얘가 시스템 서비스니까 어떻게 해요? get 시스템 서비스 해가지고 컨텍스트에 알람 서비스 해서 객체를 얻어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set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하거나 또는 cancel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설정하거나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 set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해당 시간이 되면 알림을 받는 거는 뭘 이용하냐면 pending intent를 이용해서 받고요.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하려면 set repeating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자, 설정할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 set하고 첫 번째가 타입이에요. 타입은 시간의 타입인데요. 시간 앞에서 설명드렸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RTC와 elapsed real time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RTC인데 wake up, 슬립 상태일 때 깨어나게 하는 wake up이 있고요. elapsed real time인데 wake up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타입에는 RTC로 설정할 거냐, RTC wake up을 할 거냐, elapsed real time으로 할 거냐, elapsed real time wake up을 할 거냐 이걸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내가 설정하려고 하는 시간. 뭐 예를 들어서 RTC다 그러면 1970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밀리세컨드로 나타내는 롱 값을 여기다 이렇게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여기서부터 얼마나 지났느냐 이걸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건 뒤에서 우리가 칼렌더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내가 구동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또는 액티비티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set 리피팅 하면 똑같은데 여기 뭐가 있냐면 인터벌이 있어요. 인터벌. 그러니까 요 시간에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요 시간마다 요 시간만큼 지나면 알려줘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근데 취소할 때는 cancel 해가지고 여기다 pending intent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람을 이용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시간을 계산하는 게 이슈네요. 시간을.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안드로이드에서 첫 번째로 시간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스템의 커런트 밀리세컨드를 얻어오는 커런트 타임 밀리스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시간이 있어요. 이거는 1970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 유닉스 시간이라고 해요. 유닉스 시간 이거를 또는 뭐라고도 부르냐 에폭이라고도 불러요. 에폭 이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불리는 시간이에요. 자, 이렇게 불리는 이 시간을 갖다가 내가 이용해 가지고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에폭이라고 불리는 이 시간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뭐가 문제냐면 내가 시계에 가가지고요. 시계 설정을 바꿔버려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오늘이 뭐 예를 들면 뭐 2016년 1월 1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2015년 12월 31일로 시간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단말로부터 구해온 에폭 시간, 요 시간은 커런트 밀리세컨드는 바뀌어버리죠. 즉 시간이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오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elapsed real time입니다. 자, elapsed real time은 자, 여기 있는 커런트 밀리세컨드는 요 날짜에 해당하는 시간을 계산할 때 쓰는 거고요. 여기 있는 elapsed real time이라고 하는 얘는 어떤 거냐면요. 내가 단말이 딱 부팅되고 나서부터 여기부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이 값에 베이스를 두고 있지 않고 자기가 부팅한 이후부터의 얼마나 틱이 지났느냐를 체크하는 거니까요. 시간을 바꿀 수가 없겠죠. 그래서 elapsed real time이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이제 업타임 밀리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업타임 밀리스는요, 일랩스드 리얼타임처럼 단말이 부팅된 이후에 시간을 체크하는데요. 슬립 상태에 빠져있던 시간은 제외하고 실제 단말이 구동된 시간만 따지는 게 뭐냐면 업타임 밀리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커런트 스레드 타임 밀리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앱을 돌리려면 스레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스레드가 얼마나 CPU를 사용했는지 스레드가 수행된 시간을 밀리세컨드로 넘겨주는 게 여기 있는 커런트 스레드 타임 밀리스라고 하는 이 메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시간과 이 시간이고요. 여러분 핸들러 써보셨죠? 핸들러 같은 경우는 뭘 쓰냐면 여기 있는 업타임 밀리스를 씁니다. 업타임 밀리스를. 자, 이제 시간의 종류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시간과 관련한 몇 가지 용어를 좀 알아볼게요. 보통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이 용어를 많이 쓰는데 타임스탬프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1970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 즉 유닉스 시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 시간입니다. 보통 UTC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타임스탬프라고 불러요. 그런데 시간이라는 게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한국이에요, 한국. 한국이고 한국에서 지금 9시예요. 그러면 동일 시점에 여기 미국이 있으면 미국의 LA도 9시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사실 여기에 이 시간하고 지금 현재라고 하는 시점은 여기나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9시라고 읽지만 여기서는 9시가 아니라 시간이 훨씬 전이 되겠죠. 훨씬 이후가 되겠죠. 여기 날짜 경계에서 중간에 있으니까 뭐 실제로는 전인데요. 예. 뭐 여기는 한 뭐 22시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예. 자, 이것처럼 예. 실제 시간은 동일하지만 뭐가 다르냐면 내가 어느 위치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시간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타임존이라고 불러요. 타임존. 네. 타임존. 그래서 전 세계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24개의 선으로 나눠 놓고요. 그 선을 각각 1시간씩 간격으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9시라고 하든지 21시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 네. 기준은 어디를 쓰고 있냐면요. 영국의 그린위치 전문대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9시간 이렇게 돼요. 플러스 9시간. 네. 시간 기준이 이제 플러스 9시간 이렇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2016년 1월 1일 0시 그린위치 천문대 시간이 예, 이렇게 됐어요. 2016년 1월 1일 0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서울은 2016년 1월 1일 9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시간에서 플러스 9시간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 다룰 때는요, 이거 쓰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걸 쓰게 되면은, 자, 여기서 하느냐, 여기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이게 로컬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로컬 타임을 쓰게 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준시, 예, GMT라고 하는데, GMT를 기준으로 한 이 시간을 쓰는 거예요, 이 시간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보여줄 때만, 여기 있는 타임존을 적용해서 해당 시간으로 네, 보여주는 거죠. 2016년 1월 1일 0시 프로그램 할 때 다 이렇게 써요. 그래 놓고서 보여줄 때는 어떻게 하냐? 2016년 1월 1일 9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실 때 이렇게 주의를 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타임존을 결정할 때 우리가 뭘 알면 결정할 수 있을까요? 예, 국가를 알면 예, 결정할 수 있겠죠. 국가를 알면 결정할 수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로케일이라고 불러요. 로케일. 그래서 타임존을 결정할 때 로케일을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타임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자바에서 날짜를 다루는 데 사용하는 클래스가 뭐가 있냐면 여기는 데이트라는 클래스와 칼렌더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데이트는 그냥 날짜를 나타내는, 날짜를 담고 있는
예, 그런 클래스예요. 예, 날짜를 담고 있는 클래스. 즉 아까 얘기한 2016년 뭐 1월 1일이라고 하면 이 날짜를 담고 있는 그런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칼렌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날짜를 가지고 연산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날짜를 가지고 연산할 때. 보통 데이트라는 걸 만들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하면 내가 타임스탬프 값이 있어요. 그 타임스탬프 값을 가지고서 데이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타임스탬프 값을 내가 얻어야 되잖아요. 2016년 1월 1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에 해당하는 타임스탬프가 어떻게 될까요? 그걸 계산하는 건 뭐냐면 칼렌더라는 걸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문자로 된 것으로부터 값을 구해오는 거죠. 날짜 값을.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여기 심플 데이트 포맷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심플 데이트 포맷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문자화된 그런 날짜로부터 내가 원하는 데이트 클래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타임스탬프를 얻어오는 게 커런트 타임 밀리스라고 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날짜를 나타낼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1월은 값이 얼마냐면 0이에요. 12월은 값이 얼마냐면 11입니다. 월을 나타낼 때는요. 1월이니까 1, 12월이니까 12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빠집니다. 1은 1일부터 있어요. 1은. 데이는 1부터 있는데요. 월은 0부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자, 뭐 자정시간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볼게요. 특정한 날짜의 자정시간. 오늘의 자정시간을 구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칼렌더를 이렇게 설정을 해요. 칼렌더를. 칼렌더를 설정할 때 우리가 한국에 쓸 거니까 로케를 코리아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면 코리아라는 로케를 갖는 칼렌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여기다 설정하는 시간들은 뭐가 되냐면 한국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한국 시간. 한국 시간.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자정 이걸 계산할 거라서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지금 현재 시간에 해당하는 칼렌더가 만들어졌고요. 칼렌더에서 자정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아워도 0이고 그 다음에 분, 초, 그 다음에 밀리세컨드 다 0으로 설정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날짜를 얻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자정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자정, 예, 지금 이제 12시, 지난 12시인데 이렇게 해서 다음 날 예, 자정 이걸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day of year 해가지고 add 한 다음에 day of year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죠? 하루를 더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 날이 되는 거죠. 다음 날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걷어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돼 있는 거 가지고서 그걸 갖다 내가 타임 밀리세컨드로 변경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겠죠. 시간 차를 구하는 거는 여기서 구한 시간에서 여기서 구한 시간 빼고 이게 며칠이나 됐느냐 하려면 시간 값으로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자, 다음은 문자로 되어 있는 시간 값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데이트를 뽑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때는 뭘 쓰냐면 여기 있는 심플 데이트 포맷이라고 하는 걸 써요. 그래서 요거 해당하는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얻고 싶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2014년 11월 10일 이고요. 시간은 10시 24분 40초 000은 밀리세컨드. 그 다음에 보통 이거 나타낼 때 여기 Z 이렇게 붙이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 Z라고 하는 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 타임존이라는 뜻이에요. 타임존. 타임존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서울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플러스 0900 이 시간이 플러스 0900 9시가 기준인 타임존을 9시간 기준인 타임존을 기준으로 한 시간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타낸 걸 가지고 내가 저거 해당하는 데이트를 얻어오려면 심플 데이트 포맷 연은 YYY 그 다음에 대문자 M 월은 그 다음에 일은 소문자 D 그 다음에 시간은 HH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MMSS 그 다음에 이제 밀리세컨드는 대문자 SS 그 다음에 타임존은 Z 이런 형식으로 해서 나타나 있는 시간을 갖다가 바꿀 거다라고 해서 심플 데이트 포맷을 하나 만들고요. 그거 가지고서 파스 해가지고 값을 주면 해당하는 거에 대한 데이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날짜 간의 차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렇게 시간을 가지고 저런 스트링으로
출력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심플 데이트 포맷 해가지고요. 형식을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심플 데이트 포맷에 포맷 한 다음에 여기다가 시간을 넣어주면 이 형식에 맞춰가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심플 데이트 포맷에다 넣을 수 있는 값의 유형들을 보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YYMMDD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요. 그 다음에 뭐 HH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시간으로 바꾼다든지 시간을 물자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네, 알람 앱의 이제 구조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알람 앱이라고 하면 이제 내가 하나만 알려줘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 여러 개 알림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알람 듣는 걸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그 알람 앱을 갖다 쓴다고 하면 내가 뭐 알람을 월, 화, 수, 목, 금까지 이렇게 알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알람을 월요일 거, 화요일 거, 수요일 거, 목요일 거, 금요일 거 이렇게 다 등록하나요? 그러면 다음 주는요? 그거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뭐 기념일이 엄청 많이 있을 건데 그럼 매년 기념일들이 있는데 이것도 각각 다 등록하나요? 네.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지죠. 그래서 알람 앱을 만들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일정들을 감고 있는 DB를 하나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려줘야 되는 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에 알려줘야 된다. 그러면 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에 알려주는 애. 그 다음에 뭐 생일날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언제 알려주고 다 이렇게 돼 있겠죠. 네. 자,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에서요 지금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가장 빨리 알려줘야 되는 시간 요거 한 개만 딱 얻어와요. 요거 한 개만 딱 얻어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갖다가 알람에 등록하는 거예요. 알람에 얘를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해당 시간이 되면 또는 해당 시간이 좀 지나면 알람이 딱 울리겠죠? 알람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이 알람은 뭐 때문에 울렸는지 이 DB를 뒤져보면 나오겠죠? 뭐 때문에 울렸다? 그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처리해주면 되죠? 알람 울렸어요. 따라라랑 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여기를 뒤지는 거죠. 자, 요거 처리됐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알려줘야 될 게 언제인 건지 하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데이터에서. 뭐 월요일 이렇게 처리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6시라고 하는 건 DB 처리만 가지고 알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얘를 가지고 다시 등록해가지고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앱 구조는 굉장히 심플해지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작업의 대부분은 뭐죠? 이 DB에서 다음 알람 시간이 뭔지 계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알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알람을 딱 등록하는 시점에요.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처리할 데이터가 있으면 처리를 해주죠. 처리할 데이터가 있느냐 물어보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 처리할 데이터가 있다. 그럼 처리를 해줘요. 그 다음에 처리가 완료됐으면 어떻게 하냐면 처리가 완료됐으니까 뭐 DB를 바꿔야겠죠. 이거는 뭐 처리가 완료됐으니까 없애버린다든지 뭐 얘는 뭐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알람 시간 변경할 것들을 다시 변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음 알람 시간에 대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빠른 시간, 알려야 되는 가장 빠른 시간을 DB에서 검색해와요.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알람을 등록하고요. 등록된 알람이 울리면 시간에 대해서 알려주면 다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하는 거죠.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데이터 처리 필요한 것들 갖고 와서 데이터 처리를 완료하고요. 변경해야 될 게 있으면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하고요. 다시 그 다음에 알림 필요한 시간 중에서 가장 빠른 거 갖고 와서 또 알람 등록하고요. 또 이 작업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앱을 만드는 겁니다. 알람 앱의 구조는 이렇게 만들어지면 돼요. 자, 이제 코드를 통해서 좀 알아볼게요. 알람은 단말이 부팅되면 다시 등록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트 컴플리트 이벤트를 받는 리시버가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부트 컴플리트 이벤트를 받으려면 리시브 부트 컴플리트라는 퍼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퍼미션을 이렇게 정해 준 거예요. 자, 알람 내용은 누가 받을 거냐면 일반적으로 서비스가 받아서 처리합니다. 서비스가.
뭐 액티비티를 바로 띄워도 되는데요. 액티비티를 띄우기보단 해당 시간이 됐다라는 걸 서비스가 인지하고요. 서비스가 그 시점에 액티비티를 띄우는 게 필요하면 액티비티를 띄우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끝내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가 하냐면 여기는 서비스가요. 그래서 알람 내용을 받을 서비스를 하나 등록했어요. 근데 얘는 알람 서비스가 알려주는 거죠. 깨워주는 거죠. 즉, 내 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 앱을 호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익스포티드를 true로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알람 처리 앱이라고 하는 얘는요.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세스 알람, 그 다음에 업데이트 알람, 이런 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될 것들이 있으면 쭉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업데이트 해야 될 게 있으면 다시 시간을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여기서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가 구동이 되면 이 서비스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현재 시간을 갖고 와서요. 내가 프로세스 할 거 있으면 목록 얻어와서 프로세스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시간 업데이트 해야 될 거 있으면 업데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갖고 오냐면 다음 알람 시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 중에서, 데이터 중에서 내가 다음으로 알려야 되는 가장 가까운 시간이 어떤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갖고 와요. 없을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어요. 있으면 해당하는 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알람을 셋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지고 알람을 구동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액티비티에서 알람을 등록해야 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액티비티에서는 알람 구동한다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놓고서 해당 서비스를 한번 실행시켜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넣고 서비스를 한번 실행시켜주면 알람이 등록이 되는 겁니다. 자, 부트 컴플리트가 발생하면 이때도 똑같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서비스를 그냥 한번 실행시켜주면 그거로써 등록 작업이 완료되는 겁니다. 자, 알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알람 매니저라는 걸 통해서요, 알람을 등록할 수 있다는 걸 알아봤죠. 그래서 이제 se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등록되는 시간들을 알아봤어요. RTC라든지, 그 다음에 elapsed real time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또는 RTC wake up, elapsed real time wake up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되는 시간과 pending intent를 가지고 등록을 해가지고 알람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여러 가지 시간이 있었죠. 리얼타임이라든지 일럽스 리얼타임, 그 다음에 업타임, 그 다음에 스레드 타임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러한 시간들을 갖다가 내가 연산하기 위해서 데이트 클래스, 칼렌더 클래스, 그 다음에 심플 데이트 포맷이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람 앱의 구조를 알아봤죠. 알람 앱의 구조는 뭐 알람 있을 때마다 등록하는 게 아니라 가장 최근에 알려줘야 되는, 가장 가까운 시간 알려줘야 되는 앱만 등록을 하고요. 해당 시간에 깨어나면 이제 데이터에서 내가 처리해야 될 거 처리하고 다시 어떻게 하냐? 데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시간에 알려줘야 될 것만 추출해가지고 다시 등록하고 이 작업을 반복하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